안녕하세요. 라움치과 원장 이태희입니다. 오늘 수요 세미나는 임플란트 임상 20년,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제목을 택한 이유는 제가 임플란트 한 지 근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가끔 초창기의 임상 사진이랑 엑스레이를 좀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임상과 달라진 술식과 프로토콜을 한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임플란트 임상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몇몇 내용은 현재 임플란트 치료의 트렌드와 시류를 같이 하는 내용도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의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2001년에 처음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 실습을 한 하악 모형을 기념으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왼쪽이 이제 40번대가 티슈 레벨의 ITI 임플란트였고요. 이제 30번대가 본 레벨로 이제 3I 임플란트를 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새는 주로 이제 서브머지드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오른쪽 임플란트를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정도의 깊이로 본 레벨에 이분하게 심는 것이 아이디얼한 깊이라고 배웠었죠. 이런 개념을 따라 2007년 개원 초기에는 이렇게 치조골에 이분한 이런 레벨로 심고 부족한 부위를 GBR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렇게 심으면 보통 버칼 부위에 본그래프트를 하게 되죠. 그 시기에 이제 또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정도의 식립 깊이이고 이렇게 식립하면 1980년대 말 90년대 페이퍼들이 식립하고 나서 1년 뒤는 고릅수가 일어나고 1mm에 그리고 그 뒤로 1년에 0.1mm씩 흡수가 된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임플란트 주변에 바이올로직 위스 3에서 4mm 정도만 있으면은 흡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2023년 5월에 식립한 케이스인데요. 주변에 이제 본 플래너를 사용해서 수평적으로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요. 서브 크리스탈로 짧게는 1mm, 길게는 3mm 정도 깊게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 정도의 깊이로 식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초창기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그 식립 깊이가 많이 깊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수평적인 골 확대가 이루어져 골 이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수술 과정 또한 심플해지게 되었습니다. 전 슬라이드 사진에서 이제 깊이감 표현이 잘 안 돼서 다른 케이스를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이 정도의 깊이로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초진 사진에서 치주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의 환자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복을 한 케이스를 보면 예전보다 확실하게 깊게 식립된 임플란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래에는 예전에 비해 살짝 더 깊게 심는 편이 되었고 깊게 심으니까 자연스럽게 해부학적인 제약 등을 이유로 10mm보다는 8.5mm 픽스처를 선호하는 편이 되었습니다. 픽스처의 길이가 10mm가 골드 스탠다드인 적이 있었는데 이보다 짧아지는 변화가 생긴 것이죠. 최근에 사용되는 픽스처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오스템사에 문의를 해보니 위와 같은 통계를 이제 보여주며 이미 8.5mm의 임플란트가 더 많이 식립되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임상적인 크라운의 길이가 아무래도 길어지겠죠. 예전에는 크라운 임플란트 길이의 레이시오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최근에 나온 페이퍼들의 결과를 보면 이제는 너무 큰 크라운 임플란트의 비율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논문 중 리뷰 아티클 한 편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노란 글씨 보시면요. 크라운과 임플란트의 길이 비가 2.2, 즉 크라운의 길이가 임플란트 픽스처의
2.2배만 넘지 않으면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널 본 로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길이의 비를 살펴서 그려보았는데 이 정도가 2.2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생각보다 꽤 큰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쇄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식립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픽스처의 길이가 짧아지고 또 세 번째 컨텐츠인 어버트먼트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긴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최근에 촬영을 했고요. 이 왼쪽 46번은 제 임상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5월에 식립한 임플란트인데 본 레벨에 이렇게 이분하게 식립하고 저는 보통 서브 진지발 마진 1mm 정도 하방에 보철물을 마진을 설정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짧은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것은 아주 얇은 진지발을 가진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른쪽에 36번 임플란트는 2020년 11월 비교적 근래에 식립을 했고 1mm 정도 본 레벨 아래로 식립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어버트먼트의 진지발 하이트가 40번대에 비해서 좀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오래전에 식립한 46번 임플란트를 보면 짧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으니까 3mm의 생물학적인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므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마지널 본 로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초창기인 2008년 2월 본 레벨에 이분하게 식립된 임플란트이고 30번대는 이제 2016년 4월에 본 레벨 서브로 한 1에서 2mm 정도 깊이로 식립한 임플란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예전에 비해 진지발 하이트가 길어진 30번대의 어버트먼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짧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40번대의 임플란트는 마지널 본 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래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픽스처는 좀 더 깊게 심고 그에 따라 픽스처의 길이는 좀 더 짧아지고 어버트먼트의 진지발 하이트는 좀 더 긴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이유로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회사 제품이라면 힐링과 기성 어버트먼트의 진지발 부분의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기성 어버트를 선택하고 서브 진지발 1mm 정도로 보철물에 마진을 두면 조직을 눌러서 염증을 일으키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머전스 프로파일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얻음과 동시에 심미적인 부분도 만족할 만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에 관해 연구한 논문들도 꽤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2018년에 발표한 아주 유명한 아티클이죠. 보시면 어버트먼트의 장축과 치은 부위의 경사도, 즉 여기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이하여야 주변 조직의 염증이 최소화가 된다라는 연구를 발표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이머전스 앵글이 30도 이상이 되는 너무 이제 큰 직경의 어버트먼트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주로 저는 다이아미터가 4.5에서 5.5 정도 되는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립하고 보철을 올리면 기성 어버트먼트로 이런 정도의 이머전스 프로파일과 신미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스플린트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끼리는 최대한 묶어서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 2007년 10월에 진행을 했고요. 초기 사진을 이제 교환면 쪽을 보시면 굉장히 라비오 버전된 전치부를 가진 환자의 무치압부를 이제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였습니다. 이때 최대한 스플린트를 하려고 라비오 버전된 전치부와 구치부의 패스가 안 맞는
보철물을 연결시키려고 보시는 것처럼 K&QA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보철물을 제작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공 과정과 정밀도를 요하는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건 캐스팅 나오자마자 작업 모델에 이제 적합을 해본 것인데 이렇게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이렇게 초창기에는 서로 묶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스플린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요. 사진에서처럼 4개의 이어진 임플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2개씩 나누어서 보철을 진행하면 이렇게 이제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해부학적인 치아의 형태를 따를 수 있을 뿐더러 좀 더 수월하게 진료가 가능하겠죠. 물론 픽스처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내로우한 경우, 크라운 대 임플란트 비율이 너무나 좋지 못한 경우, 아니면 픽스처가 이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혹은 높은 교합력을 가진 환자 등에서는 스플린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가 있을 때에도 상황에 맞게 하나는 싱글로, 하나는 2개는 스플린트 하기도 합니다. 저는 상악 특히 대구치부 6번, 7번은 아직도 스플린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치료 계획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이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단번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2009년부터 치료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치아가 망가질 때마다 임플란트를 다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계속 오셨죠,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는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려서 쓰는 마인드였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 사진에서 하악 전치부를 보면 2개만 식립해서 이렇게 브릿지를 하면 될 것을 하나하나 심어야 됐고,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것은 환자에게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정말 많은 부담을 주는 치료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땐 기다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리는 전략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따끈따끈한 케이스로 예를 들면 70대의 여성 환자분이신데 상악 전치부의 동요도와 부종을 이유로 내원하셨습니다. 여기 2개를 이어붙인 PA 사진을 보면요. 11번, 21번은 치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번은 이제 원심의 캐리어스가 있지만 12번과 21번은 그래도 비교적 본 레벨이 나쁘지 않아서 치료하면 조금 더 쓸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치주가 좋지 않은 치아를 먼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겠지만 지금은 이 사전치를 전략적으로 발치하고 본이 비교적 괜찮은 12번과 21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다고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전략적으로 발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7번에 심한 동요도로 불편함이 있어서 내원한 환자인데 해당 치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하지 않았습니다. 상악 7번은 종종 상악 6번과 이제 6번 치아를 쓸 때까지 쓰고 6번이 못 쓰게 되었을 때 발치하고 6, 7번을 같이 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전략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6번째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가철성 보철물의 변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변천사입니다. 초창기에는 바 타입의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2009년에 한 케이스를 보면 상악에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바 타입 오버덴처이고요. 꽤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기공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예후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년간 잘 쓰고 계시고 최근에 클립이 파절되어서 클립만 교체해서 잘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술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심미적인 베네핏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하악에는 바 타입 외에도 위와 같이 볼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즐겨 사용하였죠. 2개만 간단히 식립해서 제법 좋은 안정성과 그리고 유지력을 얻을 수 있었고 술식 또한 바 타입에 비해서 간단해서
지금도 요 볼 타입의 어태치먼트는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지대치의 치근을 이용한 오버레이 덴처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술식의 장점은 지대치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발치하면 리페어가 용이하다는 것이었죠. 자, 현재는 거의 90% 이상 IARPD이고 하악에서는 가끔 2개 정도 식립한 다음에 볼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고, 상악은 만약에 IARPD가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풀덴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식립 부위는 주로 3, 4번 부위인데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본 레벨이 충분한 곳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본이 있는 곳에 식립하면 신미성과 기능 둘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악 3번 부위의 임플란트를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4번 쪽으로 좀 심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문제 또는 치료 계획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복해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임상의 변화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수복 치료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픽업, 왼쪽에 픽업 임프레션이나 이제 오른쪽에 트랜스퍼 임프레션을 체득했었죠. 하나 임플란트를 수복하는데도 저렇게 풀로 떠서 트레이 만들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픽업이나 트랜스퍼 같은 간접 임프레션을 이제 떠보니까 스팬이 좀 긴 경우에 보철물을 세팅할 때 뭔가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꺼림직해서 어느 순간부터 기성어벗을 이제 연결을 하고 레이저로 진지백토미를 해서 자연치의 지대치처럼 임프레션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패시브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이것도 매번 어버트먼트 마진을 서브 1mm로 만들기 위해서 진지백토미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2016년부터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캔바디를 사용해서 보철물을 제작하다가 아날로그 방식의 픽업과 트랜스퍼 방식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서 2018년부터는 스탁 어버트먼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디지털 임프레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인가 제가 이제 수요 세미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2개의 기성 어버트먼트를 연결했고요. 이건 서브 진지발 1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부터 똑같은 그 어버트먼트와 같은 사이즈의 그 어버트먼트를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서 이렇게 3점 접촉점을 찍어서 머징, 병합을 해주는 것입니다. 버추얼하게 마운팅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마운팅을 해서 병합을 하면 저기 아래에 어버트먼트의 헥사 부분이 저렇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7번 부위에 어버트먼트와 똑같은 사이즈의 그 어버트먼트를 라이브러리에서 부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3점 접촉을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서도 이렇게 3군데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 병합을 시키도록 합니다. 병합을 시키면 이렇게 아래 부분이 마운팅된 버추얼 마운팅이 완성된 상태고,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서브 진지발의 그 명확한 마진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전에 요거 전에 했던 진지백토미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물론 일부 전치부 수복에서는 아직도 진지백토미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이제 20여 년간의 임플란트 임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 이 프로토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선생님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